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도 영어도 상당히 어렵다 그랬는데 이제 형사소법도 제가 수업 시간에 안 가르친 것도 한 2개 정도는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문제는 완전히 안 가르쳤고 하나는 이제 절반은 가르쳤던 그런 이제 내용인데 좀 문제가 여러분들 평상시에 우리가 풀었던 기출용하고 좀 다른 느낌이 많이 좀 들었을 겁니다. 하면서 막 조문을 갖다가 여러분 세상에 수사준칙도 2지문 들어갔어요. 그래서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수사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있죠? 그거 우리 쪽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그것도 어디 이상한 데서 하나 갖고 와가지고 네, 답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이제 그런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뒤에 가면 우리 뭐 실무적인 거 막 이런 것들이 지문에서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뭡니까 기록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도 있고, 대박이었던 게 여러분 뭐였었어요? 저 뒤에 가면은 우리 그 감정 촉탁 있죠. 감정 촉탁. 그건 제가 가르친 적이 없거든. 그리고 송달영수인 제도도 나왔는데, 야, 요 송달영수인도 제가 이제 민소 이렇게 열심히 보시면 되겠죠 하면서 우리 쪽에 예전에 나온 적은 있었는데 뭐 기출이나 풀어봅시다 했는데 그건 상관없는 게 하나 나와서 요거 그래서 11번하고 저기 22번 요 2개는 진짜 거의 가르친 적이 없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송달영수인은 반은 얘기했고, 그래서 참 답답한데,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어차피 다른 수험생도 똑같이 그쪽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누가 잘 찍느냐.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랬잖아. 모르는 거 나오면 같이 모르는 거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말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험 보면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 여러분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자 동의에 한 증거 내용 인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요거 풀 때는 편했죠. 자, 1번. 형소법 318조 규정된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일단 증거조사 완료된 뒤에는 취소 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 처리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 내역 상실되지 않는다. 그래서 1심에서 증거 동의한 거 2심에서 못 푼다 그랬죠. 또 증거 동의 의제된 것도 마찬가지. 2번. 피고인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을 한대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 즉 피고인 아닌 증인의 내용, 진술의 내용이 피고인 아닌 또 다른 타인. 자, 316조 2항이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316조 2항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원 진술자가 주로 법정에 나와. 그래서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증거를 쓸 수 없어. 그 얘기했죠.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피고인이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묵시적 동의 얘기죠. 묵시적 동의. 근데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해 별 의견이 없다라고 진술했어요. 이게 이제 묵시적 동의입니다. 그 증언을 증거라며 동양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316조 2항은 보통 이제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오는데 여기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 3번.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 사를 표시, 재판장 없이 퇴정, 변호인마저 동조. 자, 제가 뭐라 해서 이게 바람부지 삐리삐 했던 그 사건이잖아. 그래서 법원이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330조에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심리도 가능하다고 해버리고, 그러니까 318조 2항에 따라 증거동의 의제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심리 판결할 수 있고 마지막 증거동의 의제도 된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 작성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신조서에 대해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피신조서를 유죄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나, 피신조서에 대해 위에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번복 의사표시에 의해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언이 부정될 여지가 없다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저 1번 얘기하면서 형사소송법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소송행위의 취소 처리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가능하다. 그것도 1심.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구형사소송법 312조 1항이라서 나오기가 조금 애매하긴 할 것 같다. 그래도 암기하자. 그래서 답이 4번이잖아. 요 부분 아마 제 수업하면서 제가 이제 매번 기본 때도 그랬고 뭐 OX 프리도 그랬고 막 문풀 때도 요걸 한 번씩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기억을 해보자. 혹시 모른다 했더니 답으로 나왔네. 지금 구형사소송법 얘기인데 312조 1항 그게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유일한 예외. 증거조사 완료 뒤에도 일단은 번복이 가능했던 유일한 사례. 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긴급체포 옳지 않은 거. 검사가 200조의 사항에 따른 석방 통지, 원래 이제 풀어주면 30일 이내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죠. 근데 그거를 안 했다 그래서 적법한 긴급체포와 중에 작성된 피신조서가 이게 위법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었죠. 그 내용이 지금 밑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단지 사후의 석방 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긴급체포에 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신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해서 위협하게 된다 볼 수는 없다. 이건 뭐 잘 아셨을 거고.
설마 여러분 2번 틀리신 분들은 반성을 많이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217조 1항 얘기하는 거죠. 217조 1항 관련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네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하여튼 우리 법원 징역 길어. 긴급 체포된 피의자가 소유 소지 보관할 물건에 대해 긴급히 합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제가 이거 1박 2일 얘기 여러 번 했어요. 대한민국 방방곡곡 1박 2일 동안 어디든지 갈 수 있다. 24시간 이내 하나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8이 아니라 24시간. 딱 답 골랐으면 됐어요. 괜히 3번, 4번 봤으면 여러분이 기분이 나빴을 거야. 이게 수사준칙 문제예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검사 사경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고 긴급 체포한 피해자를 석방하려 한 때는 긴급 체포,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 체포 일시장소, 긴급 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등등등등. 그래서 검사 사경의 성명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게 수사준칙 36조 1항에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이 그 2항인데 36조 2항. 사경은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냐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되나 사전에 석방 건의서를 작성 제출,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건데 하여튼 근데 이번에서 저요 하고 손을 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서 이 부분요. 수사준칙을 내고 그래. 사실 이 수사준칙 요 부분은 경찰이라는 쪽에서 한 번도 나온 적도 없는 수사준칙인데. 네. 자, 3번 가볼게요. 소송기록 접수통지. 여기서부터 이제 잠깐, 왜 이런 걸 내지 하는데 내용 보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소송기록 접수통지 받고 20일 이내 항소유서 제출 그 관련된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 1번. 피고인 국선 모두 법정 기간 내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근데 국선 변호인이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피고인의 귀식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럼 다시 해야죠. 그러면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 자르고 새로운 국선 선임하고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20일 이내 항소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 취소 새로운 국선 선정 다시 소송기록 접수통지. 그럼 2번. 항소심에서 국선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돼서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같이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항소법원 지체 없이 국선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하라 그랬고 통지하라 그랬고. 다음 번.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하기 전에 변호인 선임이 있대요. 그때는 변호인한테 해주라 그랬어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 선임이 돼서 이럴 때는 해줄 필요 없어요. 이럴 때는 그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기본이고. 이제 4번이네요. 답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피고인 국선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했는데 피고인과 국선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이 항소유서 제출기간 내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에 따라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기존 국선 변호인 선정 결정을 취소합니다. 자,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소송 지연 등을 위해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여 그 변호인에게 항소유서 작성 제출이란 기간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랬네. 아니요. 이런 건 없어요. 뒤에 부분을 누가 이 문제 만드는가 모르겠는데 애썼어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아까도 봤던 것처럼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하고 변호인하고 피고인하고 둘 다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피고인에게 귀책이 없으면 나중에 가서 국선 자르고 새로 이제 선임하면 되는 것이지. 어쨌든 피고인 국선 양쪽에다 다 이제 소송기록 접수통지 했고 어쨌든 여기서 좀 소송기록 접수통지 했는데 그 사이에 그냥 아직 항소유서 제출기간 남아있긴 하죠. 그런 사이에 뭐 한 거죠? 피고인이 사선 선임을 했다고. 이럴 때 새로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야 되냐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교묘하게 뒤에서 뭐 이러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줘야 된다 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하긴 했는데 답이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틀렸어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지장 매체. 자, 이거 2021년 11월 전합 판례죠.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그러니까 피의자가 전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정보지장 매체 이미 제출했을 때 특별한 사항이 난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 교부한 등의 절차적 권리 보장해줘야 된다. 그 다음 2번. 정보지장 매체 이미 제출한 피압자에 더해 이미 제출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되는 피의자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지장 매체. 자, 당연히 외형적, 객관적 지배관리 등 상태,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정보지장 매체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 생성 이용 등의
관여한 사실 일단 사정만으로 실질적 압수액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거 이 컴퓨터를 좀 몇 번 썼다고 동양대 PC를 그렇다 그래서 이 정 교수가 이거를 전자정보를 전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자는 아니다.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 3번. 압수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 교부가 원칙이죠. 그래서 이미 제출했던 압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영장의 압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구체적 압수 목록을 신속하게 작성 교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이제 피의자 스스로가 이미 제출하거나 이랬었을 때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압수물 목록 작성 교부 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 안 됐던 판례 2개 기억들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5건짜리 이제 몰카 찍었던 그거랑 모텔에서 몰카 찍었던 놈들 2놈 거기서 이미 제출했을 때 거기서 압수물 목록 작성 교부 안 해도 괜찮다 그랬던 거. 자, 그다음 4번.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을 제시, 집행의 착수. 에이, 이건 너무 쉽다. 여기선 손을 들어줬죠. 4번에서 유효기간, 세 번째 줄,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동일한 장소, 목적물에 대해 다시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제시 다시 압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으로 말도 안 되죠. 새로 영장 발부받아야 됩니다. 틀렸고. 5번, 공판기일의 진행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 싹 다 무효입니다. 소송 절차 법령 위반에다. 설령 법원이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한 거야. 그러니까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도 없이 공판을 진행해서 원래는 무효인데 피고인한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고요. 이런 변호인, 국선 변호인, 뭐 필요적 변호 사건 이런 걸 왜 주는 거죠? 왜 변호인이 꼭 있어야 돼? 피고인 보호를 위해서 있어요. 근데 무죄 판결이 났는데 야 피고인 보호가 잘못됐다. 다시 하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판결에 미친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우리 판례. 요건 좀 아마 답 잘 찾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요 판례도 아마 여러분 잘 못 봤을걸?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또한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합니다. 자, 사실 이제 우리 검사는 연속일 필요도 없죠. 누적 이해만 돼도 검사 없이 공판 개정이 가능한데 이제 그 다음 그래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때 2회 공판기일을 바로 개정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다음 건을 본 적이 별로 없을 거라고 2회 공판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한 이상 따로 기일 통지를 할 필요도 없다. 이제 뒷부분이 이런 게 있었나 했는데 요 판례 뭐 66도 1710이라고 제 책에도 없긴 없어요. 근데 일단은 이게 뭔 소리냐? 2회 연속 안 나오면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고 다음 공판기일에서 그러니까 2회 공판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그냥 몇 월 며칠 하도록 했습니다. 이걸 갖다 혹시 또 따로 통지를 해야 되냐 이건데 어차피 역시 검사 2번에 안 나왔기 때문에 검사 없이 그냥 개정이 가능해서요. 그냥 따로 통지 안 해줘도 돼. 어차피 그냥 없어도 계속 앞으로 진행할 수가 있거든. 검사 없이. 그래서 따로 기일을 통지할 필요도 없다는 66년 판례가 시험에 이제 나왔어요. 자, 넘어가시고 네, 답이 1번에서 좀 손을 들어줘서 좀 편하긴 했다. 3번. 구속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형소법 277의 2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 사유가 정당한 것이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하죠. 그리고 교도 간의 인치가 불가능해야 돼요. 자,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한지 이런 거 당연히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박 전 대통령 그 사건 하면서 얘기를 열심히 했었죠. 자, 그다음 4번 약식 명령에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예가 있죠.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고 또 두 가지죠. 그 항소심에서 2회 연속 안 나온 게 준용이 되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정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을 때 피고인 심리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 선고는 무조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회 연속 안 나오면 피고인의 심리 없이 그러니까 피고인 없이 그냥 사실심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쨌든 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한 1회 공판기일의 변론을 종결 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 고지했다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조문에 따라 2회 공판기일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피고인이 1회에 지금 나왔었죠. 피고인이 1회 나왔었고 뭐 2회 안 나왔고 그랬는데 어쨌든 바로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 선고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식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치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피고인 출석 없이 바로 판결 선고도 가능합니다. 판결 선고는. 그리고 이제 계속 사실심리 진행할 때 연속해서 2회 안 나오면 이제 뭐가 됩니까 여러분? 피고인 없이도 사실심리 진행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판결 선고는 무조건 피고인 없이도 가능하게 된다. 그거를 지금 낸 거예요. 넘어가시고 6번 일부 상소. 자, 오랜만에 일부 상소가 제대로 나오는데 자, 1번 몰수나 추징의 선고는 본안 종국 판결에 부수되는 처분에 불과한 것이므로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했어요. 항소 기각 옛날이잖아. 몰수나 추징만 항소를 제기했더라도 전부를 상소한 것으로 보고 적법하게 상소 제기한 거로 받아들이라 그랬죠. 틀렸습니다. 전화 판례가 있어서 이거 쉽게 맞췄겠다. 올해 문제가 극을 달려. 지문이 쉬운 거는 확 줘요 하고 손을 들고 나머지는 이런 거 봤어? 못 봤지? 이런 분위기로 돼가지고 2번 1심이 단순일제. 여러분 단순일제는 예외 없어요. 무조건 전부이심 전부심판 대상. 그래서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 피고인만 항소해도 항소는 일제 전부에 미쳐 무죄 부분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단순일제는 예외 없어요. 근데 포괄일자고 상상적 경합 동네에서 피고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심판 대상이 바뀐다고. 바로 이제 3, 4번이 그거잖아요. 상경관계는 두죄 대 한죄, 무죄, 한죄, 유죄. 검사만 무죄 부분 항소.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유죄 부분도 무죄로 바꿀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전부가 심판 대상이 됩니다. 맞고. 그다음에 4번 포괄일제 이제 거꾸로 가죠. 일부 유죄 해서 유죄 부분만 피고인이 항소했어요. 유죄 이외 부분도 2심은 되죠. 상소 불가문 때문에. 하지만 심판 대상 무죄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되겠죠. 심판 대상이 되지 않다. 그렇습니다. 답은 1번이고 다음에 7번 체포소속적 부심 옳지 않은 거 1번. 체포적 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이 청구가 이유 있다 인정하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해야 되고 여러분들 214조의 사망의 기각 결정, 사항의 석방 결정, 8항에서 항고하지 못한다 되어 있죠. 하지만 이제 5항에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은 항고가 가능해요. 그거 떠오르시면 이거 안 틀렸을 것이고. 그럼 2번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구속적 부심, 신문조사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신문조사 결정하는 판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땡이죠. 여러분 저 이거 뭐랑 늘 비교해드렸어? 기피랑 비교해드렸잖아. 기피 신청 때는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은 죽었다 깨나도 담당을 못한다니까. 하지만 체포구속적 부심에서는 이 영장 발부했던 판사가 이 사람 빼니까 재판부가 구성이 안 돼. 이럴 때는 관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비교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게 답이 돼버렸네. 답 2번입니다. 그 다음 3번 체포영장에 체포된 피의자뿐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냐고 긴급 체포된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여튼 피의자기만 하면, 그러니까 체포된 피의자기만 하면 체포적 부심 청구권자에 해당하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 체포소속적 부심은 가고동 기억하시죠? 가족 고용주 동거인 거기도 들어가요. 자, 그다음 4번에 나와 있네요.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을 내린 경우 보증금이 납입된 후에야 당연히 석방을 하겠죠. 납입 조건부인데 넘어가시고요. 자, 8번입니다. 피고인 구속 옳지 않은 거 1번.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범죄 사실유지, 그러니까 사유병기, 이게 사전청문 절차죠. 그래서 준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전청문 절차는 합의보원 1인이 진행할 수 없어요? 아니요. 법원은 합의보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72조의 1항에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관 전원이 아니야. 그냥 합의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틀렸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데 근데 기출은 한두 번 되긴 했었던 지문입니다. 여기. 그다음 2번 사전청문 절차는 피고인의 출석하에 이루어진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법이야 이것도. 그래서 72조의 2항에 이런 규정이 사실은 신설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법이라긴 뭐하다 예전부터 있었던 거긴 한데 자 3번 피고인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에는 뭐 이런 거 쭉쭉쭉쭉 다 써야겠죠. 그래서 네 번째 쪽 끝에 보면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때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75조 2항에 조문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제 지방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고 촉탁을 받은 지법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은 때는 그 현재지 지법판사에게 다시 구속을 촉탁할 수도 있어요. 이걸 전촉이라고 부릅니다. 전촉. 그리고 촉탁을 받은 지법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77조 2항 3항에 있는 내용을 쭉 했어요. 근데 요 부분도 지금 보면 아마 2번까지는 그래도 코로나 당국하면서 언급도 한 적이 있었을 건데 이 3번, 4번 같은 경우에 3번까지는 그래도 본 적은 있긴 있겠다. 조문에 좀 있으니까 책에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4번은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답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문. 제가 누누이 그랬잖아요. 형소법에는 우리가 공부 안 하는 조문도 들러리 지문으로 꼭 나온다. 잘 모르는 것은 답하고 별 상관없다 그랬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9번 파기 판결의 구속력 옳지 않은 거. 1번 파기 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 판결에 대한 그렇죠. 소극적 부정적 판단 부분에만 미치고 적극적 긍정적 판단은 안 미친다 그랬었죠.
2번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이유 없다. 앞으로 못 다투는 거예요.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당연히 이에 배치된 판단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게 뭐죠? 만약에 파기환송받아서 재상고가 됐어. 그래도 대법원도 다시도 못 바꿔요. 다시도 자기 한 말 못 바꿉니다. 다만 전원합의체만큼은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이제 3번입니다.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지만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해 다시 상고를 한 경우 그 상고 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은 앞서 파기 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아니요. 기속돼요. 다만 전원합의체일 때는 기속이 안 될 뿐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그쵸. 이 파기 판결의 구속력도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기속적 판단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이 생긴 때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변경, 사정 변경이 있으면 기속되지 않아요. 답은 3번이고. 자, 10번 위수증 옳지 않은 거. 1번.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에게 진술거건을 고지하지 않은 때는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이건 뭐 기본이죠, 여러분. 자백 배제가 아니라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날아가기 때문에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는 없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 2번도 여러분 이거 기출 자주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틀린 분들은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 결정 헌법상의 원칙 위반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던 어쨌든 그거와 상관없어요. 바로 이거 증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그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했는데 보장되어도 다갈이에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3번.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른 음주 측정 요구는 주춘전이라는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에 연속화 이루어진 것으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 평가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뭐라 부르죠? 이런 걸 하자의 승계라고 부르죠. 선행 절차 위법이 중대하고 후행 절차의 필수적 전제가 됐을 때는 적법한 후행 절차까지도 위법하게 된다. 자, 4번. 그쵸. 접경교통권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을 때 피신조서 증언의가 없습니다. 위수증으로 가죠. 답은 2번. 자, 11번. 송달영수인. 또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게 세상에 답도 우리 조문의 괄호 부분 이제 제외되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답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제 기억에는 처음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 그러니까 5개년 아닌데 한 10여 년 전에 저도 이제 매년 이제 해설을 달아보니까 예전에 이 질문 한번 본 적은 있어. 그래서 이제 저야 이걸 이제 맞추겠지만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맞췄을까 싶긴 합니다. 자, 일단 1번. 요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의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사무소를 두지 아니할 때 법원 소재지에 주거 사무소가 있는 자를 송달 영수인으로 선임해서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송달 영수인 제도. 그래서 이제 송달 영수인에게 송달하면 이제 피고인 본인이 이제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번 보시면 송달 영수인 선임 및 신고가 필요한 법원 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그쵸?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시, 군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원 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이렇게 얘기해 놓고 괄호에 뭐라고 돼 있냐. 다만 광역시 내의 군은 제외한다. 우리가 이제 도농복합도시라 그래서 군인데도 불구하고 광역시에 포함된 거 있죠. 그거는 빼는 걸로 돼 있어. 괄호 부분에. 규칙 42조 이제 괄호 부분을 이거 시험을 낸 건데 인천광역시 내의 옹진군, 대구광역시 내의 달성군. 자, 이런 것 등은요. 안 들어가요. 여기 법원 소재지에. 그래서 요걸 갖다가 답을 만들다니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구광역시 당수군 예전에 이 지문을 봤었는데 이게 답인가? 했더니 그러겠네. 이렇게 이제 된 건데 괄호 부분에 이걸 갖다가 내놨어요. 참. 자, 이 부분은 저도 제대로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 다음에 3번. 송달 영수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인뿐 아니라 법인도 송달 영수인 선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송달 영수인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신급 법원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급마다 이것도 가요. 우리가 변호인 선임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건의 이송 상수에 의해 사건이 다른 지역에 있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의 선임 신고는 당연히 효력을 낸다. 이것도 60조 3항에 법 60조 3항에 규정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근데 잘 못 봤죠. 그 다음에 4번. 송달 영수인에게 항소 기록 접수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사람은 송달영수인이 아니죠. 피고인이죠, 피고인. 그래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 여부는 피고인 본인의 주거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떤 법정기간의 연장, 이게 이제 법원과 어떤 피고인, 뭐 교통관계, 그 다음에 거리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연장이 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1번은 여러분 맞춘 사람이 잘한 사람이 진짜 혹시 이제 이거를 풀어본 아예 안 돼요. 또 저도 알고 맞춘 게 아니라 예전에 풀어본 것 같아서 답 2번으로 해서 맞춰봤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저도 없고 저도 익숙한 적은 별로 아니라서 여기 우리 형사소송법의 60조에 이제 1, 2, 3 이런 항이 있긴 한데 규칙 42조를 답으로 만들 줄이야. 자, 넣어가지고 자 12번 고소고발 옳지 않은 거 1번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 공범 중 그 일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자, 아시다시피 우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반의사불벌죄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범자에게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없고 그 다음 2번 폭행죄 피해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소송이 날 때.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공소지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허는 의사표시 이건 유효. 그 다음 3번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지기할 수 있는 독점규제법 적용. 자, 우리 전속고발 사건 얘기입니다. 위반 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했다면 나머지에 대해서 고발의 효력 안 미칩니다.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친고죄만 적용해요. 그래서 답 3번. 이건 그나마 쉽다. 그 다음 4번.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 공소지기했다면 공변 절차를 거쳐 비친고죄에서 변경되지 않는 한 법원에서는 친고죄에서 소송 조건이 되는 고소의 유효하게 존재한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리해야 된다. 요 판에도 어떤 건지 아시죠? 예전에 이제 강제추행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였던 시절 이제 대신에 이제 성폭법상의 특수강제추행은 비친고였거든. 그래서 이제 비친고죄로 고소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죠? 그 공범 중 한 명이 이제 단골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고소 취소를 했죠. 이제 대신에 특수강제추행이니까 이 고소 취소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양형 참작 사유 정도가 되는 것이지 이제 소송법상 친고죄 고소 취소는 아닌 걸로 하고 했던 거죠. 근데 검사가 공소지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둘 중에 한 사람 정도만 얘만 강제추행 정범이고 저쪽은 그냥 방조에 불과하니까 특수는 아닌 것 같다 해서 단순 강제추행 즉 친고죄로 공소지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피해자가 공범 중에 1인인 방조에 해당하는 이자를 고소 취소하는 바람에 고소 주관적 불허 원칙 때문에 정범까지도 고소 취소가 됐던 그 사건에서 나왔던 판례 기억날 겁니다. 자 13번 갑니다. 관할 옳지 않은 거 1번. 이것도 너무 쉬웠죠. 이것도 기출도 여러 번 됐던 지문입니다.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공변회의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됩니다. 단독판사는 그냥 합의부로 이송만 하면 되죠. 이송해야 되죠. 8조 이하. 근데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하여. 아니요.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할 필요가 없어요. 요게 이제 틀렸습니다. 이건 잘 맞췄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자, 이제 관할의 경합이죠.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그러니까 사물관할이 같으니까 이제 답이 안 나죠. 원래 이제 사물관할이 같으면 선착수 원칙이 맞죠. 사물관할은 같고 토지관할만 다르면 선착수 원칙인데 자, 직권 또는 직권이지. 신청에 따라. 세 번째 줄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뒤에 공소받은 법원을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죠. 관할의 경합에서. 예외 조문. 그 다음에 3항. 자, 우리가 이제 재정관할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여러분? 관할의 이전과 관할의 지정이 있죠. 이제 관할의 지정은 검사만 하는 것이고, 관할의 이전은 검사도 할 수 있고, 피고인도 할 수 있죠. 다만 검사는 해야 돼. 의무입니다. 피고인의 신청이고. 그래서 관할 이전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검사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 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근데 피고인은 그냥 신청할 수 있다고. 그다음 4번. 토지관할에서 현재지. 설마 이거 본 사람 없죠? 임의한 현재지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한 현재지도 포함. 소말리 해적 기억하시고. 14번입니다. 약식명령 가장 옳지 않은 것. 약식명령 청구 대상은 지방법원 그쵸? 합의법원 단독은 상관없어요. 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는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2번.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여러분. 포괄의 일지에 있어서 기판약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 송달시, 고지시? 아니요. 발령시. 그래서 두 번째 줄 틀렸어요.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고지시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여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아시다시피 약식 청구 때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약식에 대해서 다시 정치재판 청구가 됐을 때는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가 다시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에요. 그런데 깜빡하고 안 돌려줬잖아. 세 번째 줄. 약식명에 대한 정치재판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등을 검사에게 반하지 않고 보관하겠다 해서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 일차가 위협하게 된다 볼 수는 없다. 이런 사례. 그 다음 4번. 약식명령은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인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재판 청구기간은 그렇죠? 피고인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었고 15번 상소권 회복 옳지 않은 것. 피고인에 대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공소장 등의 송달,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의 선고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자, 얘는 지금 모르고 있다가 유죄 확정돼서 이제 자유형 확정돼서 교도소에 이제 수용된 거예요. 자, 얘는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소권 회복해야죠.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것인데 사유를 안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7일인데 어쨌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판결에 관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 자기가 잡힌 날 상소권 회복 청구 대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2017년에 나온 판례, 2017모 2521 판례인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사유를 안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이제 상소권 회복 청구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제가 수용됐을 때 비로소 나한테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구나를 알았겠죠. 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2번.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 항상 같이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당연히 법률상 방식 위반이죠. 결정으로 기각입니다. 그래서 불어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3번. 공소 기각이나 관할 위반의 판결. 자, 아시다시피 공기결, 공기판, 관할 위반은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없어요. 그래서 확정되면 다시 시효가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확정된 후 상소권 회복 결정이 있으면 판결의 확정으로 진행되었던 공소시효 진행이 다시 정지된다. 그렇죠? 상소권 회복 결정이 있으면 미확정 상태로 가잖아. 그럼 아직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이 안 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판결의 확정으로 진행됐던 공소 진행이 다시 정지. 대신에 그러니까 예전에 뭐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 확정된 때부터 상소권 회복 청구돼서 인용될 때까지 이 기간은 시효는 진행되는 걸로 봅니다. 대신에 이 사이는 진행되고 상소권 회복 청구가 인용됐을 때 이때부터 다시 정지가 되는 거예요. 자, 4번.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판결 주문을 제대로 알아들 수 없어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다. 귀책사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15번도 쉽게 답을 찾았네. 4번에서. 16번요. 상고 절차 옳지 않은 것. 1번.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67조에 따라 연장된다 했는데 아까 이거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거리나 교통, 통신의 불편 정도에 따라 법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67조예요. 근데 자 이게 이제 원래 군 검사가 이제 고등 이제 군사법원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예전에 이제 고등군사법원이 있었을 때 원래는 고등군사법원의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겠죠. 근데 그 대신에 뭐도가 나가다고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의서를 제출해도 유효한 것으로는 취급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고장은 거기서 제출하고 그럼 이제 상고 이유서 소송기록 접수통지 받고 20일 내에 상고의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는 누가 해도 된다고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의서를 제출해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은 됩니다. 원래 이제 대검에 있는 검사가 이제 상고를 제기해야 되는데 아까 상고장을 제출했던 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의 검사가 이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거. 그것도 괜찮긴 하다고. 그런데 이제 뭐라고 주장하는 거죠? 어차피 대검찰청 앞에 대검이 있죠? 대검찰청 앞에 대법원이 있게 되는데 거긴 거리상으로 가까우니까 상관없는데 뭘 주장했냐면 나는 저기 고등군사법원이라 좀 딴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딴 동네에 있었으니까 나 이거 상고에서 제출하는 거 좀 기간 좀 늘려줘요. 이런 주장을 했지만 안 받아들여준 그런 판례입니다. 사실은 이 사례가 몇 년 안 된 판례긴 한데 제 교과서에 별 하나밖에 안 돼 있거든.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해놨는데 답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연장 안 됩니다. 어차피 자기가 그냥 원래 대검에서 당연히 상고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굳이 자기가 고등검찰 검사가 이걸 이제 제기했던 거야. 그래놓고 이제 기간 연장해달라고 안 받아준 그런 사례예요. 지금 원래는 군검찰인데 지금 이제 고등군사법원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그냥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판례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야.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의서를 제출해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이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검찰청 검사가 이제 상고를 제기한 거예요. 그럼 원래 상고 유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검에 있는 검사가 해야 되는데 이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상고 유서도 자기가 제출한 거예요. 네. 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상고장 및 상고 유서에 기재된 상고유의 주장이 형소법 383조 각호, 우리 이제 상고이유 4개밖에 없죠.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해요. 상고이유도 아닌데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상고유서에 당연히 기각을 해야 됩니다. 결정으로. 그 다음 3번 상고법원은 필요한 때, 자 원칙적으로 변론 안 열어요. 근데 필요하면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문에 있고요. 그 다음 4번 상고심은 사후심으로서 원심까지의 소송 자료만을 기초로 삼아 원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 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후심. 그래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거를 VCR로 찍어서 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17번 증거 능력 옳지 않은 거. 1번 체포 구속인 접견부. 여러분 체포 구속인 접견부가 2번 나온다 그랬잖아. 315조 315조 뭐 3호 해당하지 않는다. 그거 나오고 체포 구속인 접견부로 뭐였죠? 얘가 이제 자백을 했었거든. 이제 친구랑 얘기하는 거. 그래서 체포 구속인 접견부로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진술을 탄핵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2개가 여기서 나왔던 거죠. 어쨌든 315조에 증언이 있는 서류를 볼 수는 없다 봤고 2번 너무 쉬워. 구속적부 신문조서는 311조가 아니라 315조 3호죠. 땡 틀렸습니다. 3번 건강보험 심평원 너무 자주 나오는 거 315조 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고 그 다음 4번도 많이 봤죠 여러분. 주 중국 대사관 영사가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나오는데 이건 공적 증명보다 보고적 목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315조 1호나 3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했던 판례입니다. 넘어가시고 자 18번 전문 증거 옳지 않은 거 1번 어떤 진술에 기재된 서류가 내용의 진실성이 직접적으로 사용될 때는 전문 증거지만 진술했다는 것 자체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증으로 사용 이럴 때는 전문 증거가 아니죠. 요원정탄 기억하세요. 진술 증거라도 전문 법칙 적용이 없는 거 요원정탄. 자 그다음 2번 어떠한 내용의 진술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에 증언 인정한다.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죠. 근데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해. 이러면 전문 증거가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형소법은 전문 진술에 대해서 316조에서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언에게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언에게 규정이 없죠. 그래서 뭐였죠? 피고인이 증거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 재전문 증거에 대한 증언력 관련이죠. 그래서 재전문 서류는 전문지로서 예외 요건 한 번, 전문 서류로서 예외 요건 한 번을 갖추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번입니다. 증인이 1심 법정에 출석하여 사기 피해자로부터 이게 사실 아까 제가 1번에서 해설하다가 약간 버벅였던 게 얘 때문에 그래. 그래서 310조 2항 원지수자가 출석하지 않은 그 사례인 줄 알고 딱 했더니 아까 그 사례가 아니었었거든. 여기 있어 여기. 자 증인이 1심 법정에 출석하여 사기 피해자로부터 들은 금전대여 경위에 관하여 한 증언. 자 누가 누구한테 한 거예요? 피해자가 이 증인한테 한 얘기예요. 이 증인도 범인 아니에요. 피고인 아닌 자. 이 사람이 법정에서 지금 증언을 한 거잖아. 증언을 하게 된 건데 이 사람의 증인의 증언인데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또 다른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316조 2항이라고. 그래서 원 진술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못 나와야 돼요. 이거의 필요성 요건과 특신 상태가 인정이 돼야 돼.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보시면 자 피해자 진술 내용을 하는 전문 진술이지만 세 번째 쪽 이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이에 관하여 상반된 진술 출석하여 해서 필요성 요건을 못 갖춘 거죠. 그래서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어야 되는데 나왔거든. 그래서 310조 2항 나오면 기본적으로 필요성 요건을 못 갖춰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 4번. 19번 자백과 보강 증거 옳지 않은 거 1번. 이것도 너무 쉽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한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원뿌리가 자백이죠. 그래서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돼요. 그래서 피고인의 자백 보강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답 1번.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기소된 대마 흡연 일자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수된 대마 잎 자백에 대한 보강제가 되고, 그 다음에 뇌물공여 상대방이 뇌물수 사실을 부인하면서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그러니까 청탁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대요. 그러니까 뇌물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이 어쨌든 뇌물 공여죄에 대해서는 반대편에 있는데 만나긴 만났어요 그 시절에. 뭐 이런 거 보강제도 된다 그랬고, 4번도 되게 강조했죠 제가. 필로폰 교부죄로 공소 제기되는데 필로폰 투약 그게 이제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필로폰 뭡니까? 제가 교부가 아니지. 매수하고 이제 투약 중에서 매수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강제가 되지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 저는 필로폰을 설령 구하더라도 절대 제 몸 생각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냥 팔지.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제가 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20번 갑니다. 탄핵증거 옳지 않은 거. 1번 검사가 유죄자료로 제출한 사경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신 조서는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언이 없어. 제일 잘 나오는 판이잖아. 내용 부인당한 사경 피신 조서라도 탄핵증거 사용은 돼요. 그래서 반대 증거 사용할 수 있고,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 인정 증거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 조사를 거칠 필요도 없어요. 증거 조사는 하긴 합니다만 법관이 상당하다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죠. 2번 탄핵 증거의 제출이 있어서도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증명 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해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입증 취지. 그 다음 3번 설령 공판정에서 그 증명 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가 되었어요. 그럼 된 거야. 설령 증거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증거 결정이 있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증거조사 했다니까. 그래서 탄핵증거로서 제출된 서증에 대해 탄핵증거로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랬었죠. 그래서 2번, 3번이 원래 세트로 나오는 판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세하게 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죠? 간접사실 인정 증거 이런 건 사용하면 안 돼요. 네,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허용되지 않는다. 답은 3번. 21번 공소장 변경 옳지 않은 거 1번. 피고인의 상고에 의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어쨌든 항소심으로 왔어요. 항소심 오면 당연히 공변됩니다. 네, 해서 맞고. 그 다음에 2번 법원이 동일한 범죄 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경관계는 수재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공변 필요성에서 제 두 문자가 뭐예요? 축제 공법이죠. 축제 공법. 그래서 이제 공소장 변경 없이도 다른 사실 인정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축소 사실 인정, 죄수 판단만 달리 인정, 공범 관계만 달리 인정, 법률 평가만 달리 인정.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죄수 평가만 다르잖아. 그래서 포괄일죄를 실경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죄수에 대한 범죄적 평가를 달리한 것을 불가할 뿐이지 소추대 당인 공소 사실과 다른 사실 인정은 또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핵심은 이거죠.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가 없습니다. 불고불연직에 위반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 자 제가 이것도 강조했죠. 축소 사실처럼 보이지만 아닌 것, 고의범을 과실범으로 또는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딱 그 내용이 나왔네. 그래서 공소장 변경 시 폭행치사죄를 인정하면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검사의 공변 없이는 폭행치사로 처단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 54번 이것도 틀린 사람은 반성하셔야지. 제가 이걸 아마 수십 번 얘기했을 거야. 공소장 변경됐었을 때 공소시효는 변경된 공소 사실의 법정을 기준하지만 그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항상 공소 제기시라고. 왜요? 변경된 공소 사실도 잠재적 심판 대상으로 이미 공소 제기 시에 시효가 정지됐을 것이거든. 그래서 마지막 줄이 틀렸어요. 그래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 시가 아니라 공소 제기 시입니다. 네, 틀렸습니다. 자, 22번. 감정 촉탁. 저도 해설 달면서 막 책 찾아봤어. 근데 제가 막 교수님 제일 두꺼운 책도 있고 그러거든요. 현재 있는 거. 딱 찾았는데 거기도 없는 내용들이 있어. 도대체 뭘 냈는가 모르겠는데 저 해설 달 때 지금 난감한 게 여기 지문이 좀 있는데 판례도 아니고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자, 어쨌든 22번. 이게 아마 법원 실무제요나 그런 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다른 학원에 놓고 와갖고는 법원 실무제요를 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답답한 놀이 실세. 자, 어쨌든 22번 감정 및 감정 촉탁 옳지 않은 거. 1번 감정 촉탁 제도는요. 이제 179조의 2에 있는데 선서가 불가능한 단체 또는 기관 등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이 아닌 공무소, 학교, 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의 기관에 대해서 실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감정인은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선서도 하고 허위 감정하면 이제 허위 감정죄로 처벌도 하는데
감정 촉탁 제도는 뭐다고요? 선서가 불가능한 단체 기관 그런 쪽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또 2번 보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감정 촉탁을 채택하는 경우 곧바로 촉탁 절차로 나가면 되고 감정인의 소환이나 신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금방 있었던 아까 감정 촉탁 제도에서 공무소, 학교, 기타 단체 및 기관에 감정 촉탁을 한 경우에도 일반적 감정에 준하여 당연히 감정료 등 감정에 관한 비용을 지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감정인 같은 경우에는요. 소환, 뭐 신문 절차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이게 이제 뭐다? 감정인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바꾸면 돼요. 이게 감정인과 증인 비교될 때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 증인은 대체성이 없죠. 비대체성 때문에 그 사람을 반드시 소환을 해야 돼요. 하지만 감정인은 뭐 이 사람만 감정인이요? 대한민국에 이 사람만 있냐고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소환하거나 이런 게 안 돼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에서 형사소송법 175조 수명법관이요. 감정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75조에 규정이 있어요. 딱 그 조문만 있는데 요 부분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처분에는 감정유치 처분, 감정에 필요한 처분 요거까지는 되는데 감정을 할지 말지 그것까지는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이제 175조에 따라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했지 감정을 하라고 이미 결정을 한 거야. 그래서 감정을 하되 필요한 처분은 네가 한번 해봐 이런 거죠. 여러분 수명법관이 뭐죠? 우배석 좌배석. 재판장이 더운 날에 나가기 귀찮잖아. 그래서 우배석 좌배석 시킨다 그랬잖아요. 밖에 자네가 좀 나가서 해봐 이건데 당연히 재판장이 감정 촉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행을 하되 그 감정에 필요한 처분, 감정유치 처분 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재판장이 결정한 감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 결정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요것도 뭐 판례도 아니고 이게 이제 거기 쭉 보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요게 답인 것 같아서 저도 답으로 가게 갔는데 아마 실무제나 이런 쪽에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증거 결정까지는 여기 포함되지 않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번 감정인에 대한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인 감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176조에 규정한 감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정은 여러분 뭐죠? 실제 이놈 정신 상태가 옳은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물건이 제대로 된 건지 어쩐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잖아. 위조된 건지 아닌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건데 그게 감정이지. 나중에 감정인 신문 즉 감정인 불러다가 그때 제대로 봤어요? 뭐 이런 거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를 작성하는 거 이게 감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랑 좀 다르죠. 자, 따라서 감정서 작성에는 당사자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감정을 할 때는 당사자도 참여를 해요. 왜냐면 감정인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참여권이 보장되지만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서 작성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서 여기에는 참여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다만 감정인 신문에 대한 당사자 참여권은 증인신문 참여권 조항을 준용해 보장된다. 조문에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22번도 몰라요 여러분. 맞췄을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맞춘 사람이 신기한 사람이 솔직히 자 틀리라고 낸 지문이에요. 아까 이제 송달령 수인과 더불어서 2개. 자 23번 변론의 종결, 속행, 재개, 분리, 병합. 자, 제가 맨날 강조했죠. 변론을 병합, 분리, 재개는 법원의 재량이다. 딱 하나 얘기가 있다. 뭡니까, 여러분? 변론 종결 후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최신 판례, 불리한 어떤 그 사실관계가 있는데 변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양형 포함해서 가중 처벌한 그런 경우에는 위법이에요. 그럴 때 이제 재개를 해야 되지만 그 외에는 반드시 이제 변론을 병합, 분리, 재개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재량입니다, 재량. 그런 게 있었죠. 자, 보세요. 1번.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없이 변론을 종결한 경우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필적 변호 사건이 아니잖아. 일반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출정이 공판기 정 요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고도 안 나왔어. 그럼 없이 그냥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자, 우리가 원래 직일 선고가 원칙이죠. 신속한 재판의 일환으로. 이거 조문을 좀 봤을 거야. 직일 선고가 원칙인데 판결은 언제? 판결서는 5일 이내에 작성하면 돼요. 이게 또 5일짜리. 그래서 판결의 선고 5일 이내에 판결서를 작성해야 돼.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다 직일 선고가 없어요. 그냥 14일 지나서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선고기일은 변종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된다. 조문을 그대로 된 겁니다. 5일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원래 이거 5일짜리. 7일짜리가 원칙이고 제가 3일, 5일, 10일 외우라 그랬던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3번.
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해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상이 공동의 죄를 범한 공범의 경우에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될까요? 필요적 공범, 뭐 뇌물수수, 뇌물공여, 뭐 이런 쪽도 있겠고, 또는 뭐 특수절도. 자, 원래대로 하면 병 앞에서 공소 제기해 주는 게 맞긴 맞죠. 왜냐하면 모순된 판결이 안 나게.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피고인들에 대해 여러 사건으로 나눠 공소 제기했을 때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두변론지와 직접 책임지주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재량입니다. 재량. 이제 90도 뭐 764 판결이 있는데, 이거 몰라도, 판례 몰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런 거고. 4번. 변종 후 변론 재개 신청이 있습니다. 꼭 들어줘야 돼. 종결한 변론을 제기하는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니까. 그래서 검사나 피고인에게 주장 및 증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다가 변론 종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에 이루어진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서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 라는 질문이고요. 자, 24번 구속 집행정지. 제가 항상 보석, 구속 집행정지, 구속 취소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죠. 자, 1번이 바로 틀려버렸어요. 구속 집행정지는 신청권 없다니까. 오직 직권이라고. 보석과 구속 취소는 신청, 직권이 둘 다 있지만 답이 바로 1번이에요. 틀렸습니다. 직권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구속 집행이 정지될 뿐이고 구속영장 효력이 영향 없다는 점에서 보석과 동일, 보증은 납입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친족 등 제한 석방한다는 점에서 보석과 차이가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어쨌든 1번에서 앞에서 틀렸어요. 신청 때문에 틀렸어. 뒤에는 맞아. 2번, 구속 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관찰 대상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도망받기에 부족, 또한 피고인의 도망할 염려가 있다. 자, 우리 구속집행정지 취소와 보석 취소 사유가 도인조출해요. 그래서 도망. 도망, 우려가 있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구속집행정지 결정에는 정지기간을 정할 수도. 그쵸. 원래 이제 구속집행정지 할 때 통상 뭐 누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5일? 이 정도. 또는 뭐 길게 하면 7일 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피고인일 때는 법원에서 하고요. 피의자일 때는 검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주는지 정합니다. 그래서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자,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있어서 기간을 정할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결정 후 이를 연장 단축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넘어가시는데 3번도 별로 여러분 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지문도. 그 다음에 4번. 요거 우리 그냥 일반 조문이에요. 101조에 있는 건데 헌법 44조 2항에 따라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에 석방유가 있으면 구속영장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고, 그래서 국회 석방유가 있으면, 그리고 수도법원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당연히 정지되니까. 그래서 구속집행정지가 되니까. 그래서 국회 석방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취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라. 101조 4항 5항에 있는 조문입니다. 어쨌든 뭐 밑에 몰라도 1번에서 저요 하고 손을 들어줬어요. 자, 마지막 25번 재정신청 옳지 않은 거 1번. 고소권자인, 고소인 또는 공무원의 일부 직무상 범죄에 대한 고발인은 123조부터 126조. 자,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시고. 자, 해서 어쨌든 넘어가시고 남포가공이죠. 남포가공. 그 다음에 2번 재정 신청은 서면으로, 항상 서면이에요. 서면으로 불기소 처분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신청을 하되, 전 순간 여기서 했는데 뒤에를 작게 써줬어. 재정 신청서는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법원은 재정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는 송달받은 날부터, 이거 잘 나온다 그랬잖아. 우리가 항상 저기 30일, 10일, 7일, 10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0일이야, 10일. 피의자한테 10일 이내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 3개월 이내 항고 절차에 준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3개월은 훈시 기간이라 그랬어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 재정신청서, 여기도 답이 쉽게 나왔네.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한 사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지기 결정을 했다면 본안사건에서 이거 다툴 수 있어 없어? 못 다툰다 그랬어요. 본안사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공소지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 이유로 공기판을 해야 된다? 아니요. 본안에서는 재정신청의 하자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은 4번이 쉽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이제 두 개는 기본 틀리고, 해서 뭐 실수 이런 거 했었을 때,
한 3개 정도 틀렸으면 여러분 잘한 거예요. 3개 정도 틀렸으면 잘했고 좀만 뭐 4개 정도 틀렸어도 그것까지 못했다 하지는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생뚱맞은 지문들이 좀 많이 나와서 올해 형소법뿐 아니라 저 영어 되게 어려웠다 그랬고 다른 과목은 제가 아직 못 들어봤는데 좀 전체적 수준이 이렇게 된 거 보면 좀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년에는 막 쉬우니까 기분들이 다 좋았거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종 결과에서 좀 좋은 소식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 이제 24년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